여러분, 만약에 건물을 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벽돌이나 철근이 아니라 소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의 공간 경험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건축가, 바로 이 소리가 어떻게 공간을 창조하고 또 그 공간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이 공간을 뭘로 느끼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은 눈이라고 답하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는 워낙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각 중심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소리는 그냥 텅 빈 공간을 채우는 배경음악, BGM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간을 정의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랑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이렇게 소리는 공간의 경계를 만들고 그 공간만의 분위기를 부여하고 심지어 우리의 경험 자체를 디자인하는 아주 능동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소리와 공간의 관계는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인류의 시작과 함께했다고 봐도 될 정도죠. 옛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가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이죠. 110Hz.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구석기 시대에 동굴벽화가 발견된 곳들 있죠?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향 공명 주파수예요. 근데 이 110Hz가 성인 남성 목소리 톤이랑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고대인들이 동굴에 그림 그릴 장소를 고를 때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곳만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목소리가 가장 장엄하게, 가장 잘 울리는 음향적인 명당을 찾아다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던 목소리처럼 소리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도시계획이란 개념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사람들은 늘 듣던 익숙한 소리, 이걸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긴 우리 동네구나 하고 자기 영역을 인식하고 또 소속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명확한 예시인데요. 바로 교회의 종소리예요. 이 종소리가 들리는 범위가 곧 그 교구의 영향력이자 행정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멀리까지 닿을수록 그 교회의 힘이 더 컸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가 실질적인 땅의 경계를 그린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관계를 그냥 발견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건축가와 작곡가들이 공간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왼쪽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음악이죠. 소리가 한 군데서 나와서 우리한테 쭉 전달되는 거. 그런데 오른쪽 코리 스페차티라는 기법을 보세요. 이게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대성당에서 시작된 건데 완전히 달라요. 합창단을 성당 여기저기 여러 발코니에 쫙 훑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공간 전체를 막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건 건물 자체가 거대한 악기가 되는 순간이죠. 7초. 이게 뭘까요? 바로 산마르코 대성당의 찬양 시간입니다. 소리가 땅 하고 울리면 7초 동안이나 공간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와, 보통 이렇게 울림이 길면 소리가 뭉개져서 음악에는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일종의 문제인 셈이죠. 근데 당시 베네치아 작곡가들은 발상을 완전히 전환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책으로 써먹은 겁니다. 이 길고 흐릿한 울림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합창단들의 소리를 부드럽게 하나로 섞어서 아주 거대하고 장엄한 소리의 구름처럼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가 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흐름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요. 포르투갈의 마프라 대성당을 보면요. 아예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소리의 공간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오르간을 무려 6개나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소리를 크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 6개의 오르간으로 건물 전체, 공간 전체를 하나의 악기처럼 연주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20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정말 폭발의 시대예요. 새로운 기술과 아주 실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음악 듣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무대 위의 연주자, 그리고 객석의 청중이라는 이 단단한 경계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20세기의 선구자들을 좀 보세요.
건축가이자 작곡가였던 크세나키스는 건물 전체를 400개가 넘는 스피커로 채워서 거대한 소리 조각품으로 만들었고요. 스토크하우제는 아예 청중을 동그란 스피커 격자 한가운데에 앉히는 그런 구형 콘서트홀을 디자인했어요. 데이비드 추더는 한술 더 떠서 주변에 있는 평범한 물건들을 막 울리게 해서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소리를 체험하는 소리의 숲을 만들었죠.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공간을 음악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냥 음악 그 자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크세나키스의 테레텍토르라는 작품을 보면 이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아예 무대를 없애버리고 88명이나 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청중 사이에 그냥 흩뿌려 놓은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어떤 사람한테는 바이올린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 앞에서 플루트 소리가 들리고 사람마다 듣는 경험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로열석, 가장 좋은 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거죠. 우리가 요즘 몰입형 경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단순히 비싼 스피커로 둘러싸인다고 몰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청취자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종의 철학적인 전환인 거죠. 더 이상 나는 저 멀리서 연주를 구경하는 감상자가 아니에요. 소리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 함께 존재하는 참여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몰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들을 오늘날 디자이너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리와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한 4가지 핵심 개념, 바로 연속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4가지 연속체는 소리와 공간의 관계를 설계할 때 쓸 수 있는 일종의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트럼 공간, 사운드 스케일, 활성화된 공간, 그리고 듣기 공간.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 간단히 말해서 소리의 음색, 소리의 크기, 공간의 울림, 그리고 듣는 사람의 움직임. 이 4가지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예요. 자,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첫 번째, 스펙트럼 공간 연속체입니다. 이건 소리의 색깔, 그러니까 음색을 공간에 어떻게 배치할 거냐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왼쪽을 보세요. 스펙트럼 융합이라고 되어 있죠. 비슷한 바이올린 소리를 공간 양쪽 끝에 두면 소리가 마치 레이저처럼 공간을 쫙 가로지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스펙트럼 분할은 훨씬 더 재밌습니다. 낮은 음, 첼로는 왼쪽에서, 중간 음, 비올라는 앞에서, 높은 음, 바이올린은 오른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따로 들으면 그냥 각각의 소리인데 이게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딱 합쳐지면서 하나의 완벽한 화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심리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운드 스케일 연속체. 이건 한마디로 그럴듯함의 원칙이요.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앵갱거리는 모기 소리랑 우르르 쾅쾅하는 발전소 소리의 규모 차이를요. 근데 만약 영화관의 거대한 스피커에서 모기 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면 바로 에이 이건 가짜네 하고 어색함을 느끼겠죠. 소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크기, 그 스케일을 존중해주는 게 현실감과 몰입감에 정말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활성화된 공간 연속체입니다. 이건 공간 자체를 악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벽이나 천장에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그 공간의 울림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아까 봤던 크세나키스의 필립스 파빌리온 기억나세요? 거기 있던 400개의 스피커는 단순히 음악을 틀어주는 장치가 아니었어요. 그 스피커들로 건물의 벽면을 진동시켜서 건물 전체가 함께 노래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연주한 건 음악이 아니라 건축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듣기 공간 연속체입니다. 이건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듣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개념이에요. 지정된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서 정해진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이리저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만의 소리 여행을 하게끔 설계하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게 돼요. 자신의 움직임으로 이 소리 경험을 직접 완성해 나가는 일종의 수행자 혹은 공동 창작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대 동굴의 메아리부터 현대의 실험적인 예술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네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미래는 어떨지 한번 내다볼까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석기 시대 동굴이든 최첨단 가상현실이든 공간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디자인하는 건 언제나 그 공간이 어떻게 들리는가를 디자인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소리는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공간의 감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설계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아늑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그 공간의 포근한 울림 때문일 거고요. 웅장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그 공간의 길고 깊은 잔향 때문일 겁니다. 결국 공간의 느낌을 설계한다는 건 곧 그 공간의 소리를 설계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물리적인 현실 세계랑 디지털 세계가 점점 하나로 합쳐지고 있잖아요. VR,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디지털 공간들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 이런 가상 공간들은 과연 어떤 소리를 가져야 할까요? 그냥 현실 세계의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걸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 위해 소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새로운 음향 건축가들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